하면 돼요? 네. 예. 뭐 전체적인 느낌은 전체 총 300점 중에 실무가 150점이 출제가 되는 시험의 느낌이 보였다 라는 생각인데. 아니 근데 이번은 법규.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여기 강편에도 제가 써드렸는데 그냥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론 너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솔직히 이번하고 선봉 문제는 법규하고 실무 공부 좀만 하셨으면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론은 이제 문제 1번하고 4번인데 4번은 그냥 점수 주려고 된 문제예요. 왜냐면 현황 기준 원칙에 예외 쓰라고 세 가지 경우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 책뿐만 아니라 어느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 심지어 뭐 실무기준 해설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점수 받으려고 이제 가져가는 문제죠. 거네. 네. 3번은 뭐 개발이익 대체, 조정자산 개발이익 대체 이거만 쓰면 되잖아. 네. 역시 나는 이론 강사를 해야 돼. 중견자산 평가는 뭐 개발이익 배제할 수도 있고 배제 안 할 수도 있죠. 실무에서 그렇게 네. 정비사업 이걸 또 이렇게 내 이론에서 이론에서 나와. 나 지금 20점 킬러야. 아니 근데 뭐 작년에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근데 작년에는 1번. 작년에는 선분야 후분야. 그리고 올해 웃긴 게 뭐였냐면은 그 우리 마지막 주차에 문제하고 답안만 제시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론에서 2점에서 그걸 냈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아야라고. 아니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나 뭐였어요? 요구 수익률하고 그거 쓴 다음에 감정 평가 시 활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근데 이제 문제 1번이 저는 조금 보고 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거 왜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1번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 1번.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스터디 진행하면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막 이런 얘기들을 쓰시는데 물론 안 쓸 수는 없죠. 왜냐면 뭐 저기 예시 목차에서도 법률적 정의 그다음에 이론적 개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음에 물음에 답하래요. 일단 심상치 않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게 목을 확 조이면서 들어오는 문제는 전체적인 논리적 연계성을 무조건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1번 문제인데 20점, 20점이란 말이야. 근데 분설된 목차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점 논점 세트 2개로 이루어진 문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리고 물음 1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정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래요.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전제를 깔아요. 문제에서. 감정평가의 개념에 근거해서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감정평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각각 논하래잖아요. 지금도. 설명형도 아니고 논의형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감정평가의 필요성 요거를 내용을 쓸 때 앞에서 내가 제시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개념으로 엮어서 써야 된다고요. 그 소물음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각각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딱 봤으면 감정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토지 등에 이러면 엮어서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쓸 거야 그 다음에 기준가치 확정이랑 이런 것들을. 이거 이제 우리 스터디 할 때 몇 번 했었는데 감정평가 개념 구체적으로 써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평가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치 혹은 이제 그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전제,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부수적 가정으로서의 이제 조건, 이 네 가지의 유기적인 논리적 연결성이 감정평가의 네. 나와. 안 나와? 로그인 한번 해봐.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하고 있어? 왜 내 거는 왜 뜨지? 눌러요. 미안해.
안 나와요? 나와요? 뭐 이런 실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 뭐. 오케이. 가요? 미안하다. 아니요. 네. 네, 하시죠. 네. 나오고 있는 거죠? 편집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카테고리를 집어넣어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다루어 주셨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정평가의 어떤 논리력, 감정평가의 결과의 어떤 그 설명력,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그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 영역을 줬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다고요. 일단 그거를 써주셨으면 문제는 이제 풀어가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준가치 확정 이게 이제 시장가치 기준원칙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냈을까? 1번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그해 얼굴인데 지금 이 문제가 시장가치 기준원칙을 내려고 물어. 게다가 시장가치라는 얘기는 어디 나오지 않아요. 물음 1번에서 지금. 그러면 이 기준가치 확정할 때도 앞에서 다뤘었던 그 구체적 개념에 맞춰서 목적과 관련해서는 뭐 사전 용도와 사후 용도가 있는데 사전 용도에 맞춰갖고 기준가치 확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제에 있어서 이제 기본 가정하고 부수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준가치 확정해야 된다. 예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상적 조건으로서 감정평가 조건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이 붙는 경우라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가치를 설정해야 된다. 그게 기준가치 확정의 이론적인 어떤 본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감정평가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음 2번하고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카테고리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런 거를 알고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푸신 분들이 나 진짜 솔직히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수험생들 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그냥 아무 책이나 보면 막 써있잖아요. 뭐 복수평가, 뭐 감정평가의 공정성, 뭐 합리성, 뭐 수술의 배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립성에 대한 뭐 확보라든지 그냥 이런 거 써도 돼요. 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물음 1번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좀 많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나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인텐티드 유주 전제 조건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다 있는 사항인데 네.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수험생 때는 몰랐겠지. 지금 뭐 업자니까. 없죠. 그런데 약간 같이 나왔나?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 가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 쓰고 네. 복수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 네. 같이 나왔나? 또는 구간 렌지? 네. 그럴 때는 또 뭐 하이퍼티컬 컨디션이라고. 그렇지. 그런 건데.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나는 배경이 그거 저번에 또 유튜브 하면서 저번 회차에 설명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 가치와 시가 우리는 가치를 확정해 주는 사람이지 가격을 확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배경 자체가 실제로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니네들 맨날 뭐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반박 논리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이거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네. 이제 법상 시가 그건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뭐 그런 개념 또는 이제 네. 그 세법상의 시가는 거래된 가격을 이렇게 하거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있는 내용에서 나한테 일반 시장 가치 얘기를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쓴다고 쳐봐. 그러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4줄 나와 답안지에. 그 썼어. 그리고 기준가치 확정해서 시장가치 기준원칙 썼어. 4줄 나와.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20점이면은 최소한 답안지를 2페이지 정도는 써야 된다. 2페이지 넘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다 해서 몇 줄이야 벌써. 한 50줄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숨은 논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본질이. 오히려 뭐 그렇게 아니 기준 가치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평가 목적을 들면서도 되게 좀 다채롭게 써도 그럼요. 다각화시켜서 그럼요. 뭐 이런
평가 목적별 유형별로 나눠서 좀 그래요. 예시를 들면서 네. 쓰는 답안도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조금 내가 조금 그래도 빡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각각 노나시오의 어떤 논의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굳이 뭐 전제, 목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좀 이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를 조금 형 말씀하신 대로 다채롭게만 보여줬어도 점수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단답형으로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서가 다 그렇게 시작했었거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이 정치적 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썼을 거 같아요. 확실히 이제 최근에 우리 업계에서 이슈가 네. 시가 내지는 거래 가격이야. 네, 맞아요. 공시지가에서도 우리가 시세 반영률 뭐 이런 것들 그럼 시가나 시세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이번도 거래 가격 또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는 뭐 그냥 정의 바로 쓰면 되죠. 우리 감식상 정의를 쓰면 되고요. 시장 가격 그리고 이제 가로하고 거래 가격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원래 이 시장 가격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래 가격이라고 찍어준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제한한 그리고 합의한 그리고 교환의 결과로서 나타난 결과값을 보통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가격의 범주에 제한된 가격도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가격이라는 걸 넣으면 또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시장 가격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논의의 범주에서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거래 가격이라고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넣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아무도 몰랐을 거야. 몰랐대. 어차피 다 모르니까. 상관없어. 거래된 가격이라는 얘기. 그렇지. 그래서 이 시장 가치는 이제 감식상 정의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가격과 시장 가격 개념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적 공동 가치로서를 다 포함한 이제 광의와 협의차 측면에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시장 가치는 어떤 이제 집단적인 시장 참가자의 인식의 이제 판단의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 이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대상 물건에 한정된 매수자와 매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질적인 어떤 이제 개별적인 가격으로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정 모르겠으면 그냥 시장 가치의 개념 요소 체계를 가지고 비교하셔도 돼요. 뭐 통상적인 시장 측면에서 비교, 뭐 거래 당사자의 정통성 측면에서의 비교, 뭐 이렇게 비교하셔도 돼요. 그런 걸 밝혀줘. 그런 걸.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 가격, 거래 가격을 수집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유를 쓰는 거야.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시장 가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장 가치 감정 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시장 가치는 이유가 없잖아. 그냥 감정 평가가 필요한 이유예요 지금. 응? 그래서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시장 가치 감정 평가에 대한 얘기를 쓸 게 아니라 감정 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효적 선생 작업한 바. 안 돼. 그건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 아니잖아. 그건 감정 평가의 기능이야. 공정성 생각나는. 감정 평가의 기능이라고. 기능은 그러니까. 맡은 바 역할인 거야. 그건 필요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과락이야.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 허락이 아닐 수 있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뭐 다르지. 전제를 그걸 까는 게 물어보는 가치 가격 그래, 개념에서 그래, 이해하고 아니야.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시장 가치 뭐 시장 가격을 비교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감정 평가라는 것 자체는 어떤 자산에 대한 중립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를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뭐 부동산을 포커스 맞춰서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거래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빈도수가 일단 너무 적어. 아무리 봐도 빈도수도 적고 시장 참여자의 목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가격을 다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가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활동의 감정평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예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상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또 가치를 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넓게 쓰면 돼. 근데 외운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넓게 쓰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산업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보고 그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그래. 거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 평가사 직역을 지키기 위한 네. 논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왜곡될 수 있는 가격 정보를 그대로 일반 국민이 신뢰하기는 어렵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하고 맞아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가격을 네. 법적인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실제로 생각을 한번 실제로 감정 평가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가격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파트 분녀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하여튼 뭐 평가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무도 어쨌든 그 우리 업역 내지는 그 전문성 측면에서 출제를 할 것 같고 네. 뭐 요거 이론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은 그 근저에 숨어 있는 그런 뭐 비판적인 혹은 뭐 문제점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 네. 뭐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을 좀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이런 뭐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뭐 법원에서나 판례들이나 아니면 이제 논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제 2번에서도 사실 우리 지금 기준위원회에서 답변을 막 되게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토지관법 시행규칙 18조에는 다른 방식의 합리성을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엄청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토지관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합리성 검토만 이제 규정해놓고 있고 감칙 12조에서는 조정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네.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 사례는 뭐 우리가 그 밖에 보정해서 합리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공시지가나 지가 변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시사성이 있거든요. 뭐 문제 2번을 하긴 할 건데 문제 1번은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내고 가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 4번 그냥 웬만큼 쓰셨으면요. 문제 1번은 원래는 변별력이 있게끔 내려고 낸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변별력이 더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 보기에는 올해는 실무가 진짜 문제인 것 같지.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재작년에도 그러고 문제 1번을 이거는 이렇게 내놓고 나면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가 이걸 맞춰서 쓸 수 있겠어.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않나요? 확실히 이제 우리 업계에도 평가사님들이나 그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연구하신 것들이 쌓여갖고 실제적인 케이스들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가니까 맞아요. 이거를 수험생들이 따라가기에 좀 큰 갭이 생겼고 맞아요. 실무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이론 과목은 출제 의도와 출제에서 보기 그러니까 그 답안을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수준은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는 진짜 많이 들어요. 올해 1번 문제를 보고 나서 진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은 아닌데 조금만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험 볼 때 오히려 조금 더 분설된 형태의 문제를 내주시는 게 오히려 그 실력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쓴 사람들이랑 조금 알고 쓴 사람들이랑 아무 차이가 안 날 거야. 문제 1번처럼 이렇게 계속 출제를 하게 되면. 내가 걱정하는 것도 문제 1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나 딱 봤을 때 상황할 때 바로 얘기했거든. 아까 실무 풀다가 이론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서 근데 매년 그래. 우리는 모여갖고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쉽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베이스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알겠는데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평평하게 보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은 막 전화가 오잖아 선생님들한테. 근데 올해도 나는 그분들이 전화하기 전에 이미 이거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강평을 작성하고 있는 순간이잖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고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인지를 알잖아. 근데 보통 너무도 해맑게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쉬웠다고 이분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올해도 그래 지금. 그러니까 옛날처럼
진짜 절대 평가의 개념이었으면 이거 다 꽈락이었을 거야. 그래. 60점 컷이었으면 다 아니 꽈락이었을 거야. 뭐 어쨌든 어쨌든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그러니까 이론은 말씀 기본 공부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논술하는 연습하고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진짜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거의 뭐 한 1%의 오차도 없이 내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조금 다각적으로 표현을 했고 말이 좀 되게 썼고 어느 정도의 배점을 맞춰서 썼다면 이건 괜찮을 거예요. 올해는. 1번 문제가 너무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다들 어느 정도 쓰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번이. 빨리 하자. 예, 근데 2번은요. 뭐 보상에게 불만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답변서 작성하래요. 이게 이런 문제인데 답변을 넣으라래요. 그래갖고 무릎 1번 같은 경우는 뭐 왜 개별 공시지가 기준을 안 했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판례도 있고 뭐 공시지가 기준법 원칙으로 한다라는 뭐 토지보상법 70조랑 그다음에 시행규칙 22조랑 이런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할 건 아니다라는 그 대법원 선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 내용까지 조금 써주면 이제 금상첨화다라는 생각이 이거 들고. 출제하신 평가님 같아. 왜냐면 우리가 평가하고 나면 배우다 알겠지만 평가하고 나면 이런 민원 공문 회신한다고 엄청 써 이거. 평가가 미치지 사실. 대부분 맨날 그런 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미안해요. 우리는 달라고 막 수십 장을 주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 똑같아. 그다음에 이제 무릎 위 같은 경우는 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뭐 자료로 제시하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지뢰가 있다. 이게 약간 이거 읽었을 때 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가격 거래가격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장가격 거래가격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의 일반적인 시세로서의 시장가격 거래가격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토지의 시장가격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건지가 조금 불명확한데 그런 것까지 의도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고 결국 코어는 뭐냐면은 보상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토지평가의 시장성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 문제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칙이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릎 1번에서 주장차 했기 때문에 또 쓰는 것 자체는 어떤 이제 배점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여기서는 결국 시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도박교육 모정치 선정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아까 이제 김상학 판사님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 18조 통해가지고 이제 부수 방식 써갖고 이제 시장가격 조정을 하는 건데 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합리성 검토하는 건데 그 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무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는 않을 뿐더러 또그 밖의 보정치 산정할 때 그 시장성을 충분히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밖의 보정치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산정 방법이라든지 적용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써줬으면 좋겠는 게 거래 가격이 존재하는 사정만으로서 무조건 그 거래 가격을 참작해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대상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적정하게 거래됐으며 또 이제 이런 경우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제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무릎 미방이 잠깐 내가 헷갈렸던 건 그게 하나 있거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평가였으면 우리 평법 3조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그지 적정한 실거래가 아, 그지.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칙 14조 3항에서도 거래사례 비교법 주된 방식 이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상평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문제 무릎 위에서 보상평가에서 그 밖의 보정치 뭐 아까 영근이가 다 얘기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바뀌었잖아. 우리가 거래사례에 의한 실거래 검토 실거래잖아. 실거래 함수 검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밖의 산정하는데 이 거래사례라는 게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주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이 말한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 일반 평가는 네. 이것도 주방법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논의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 문제 3번 뭐 이거 실무인데요. 이거 완전 실무예요. 지금 종전사가 감정평가랑 현금청산평가인데 뭐 뒤에 도표로 정리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표에서 우리 실무에 정리하긴 한데 워낙 이제 수험생들이 개발이익 반영 배제 이걸로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로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상대적 균형을 고려하는 평가야. 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종전자산 감정평가에게 성격 쓸 때 상대적 가치 비율, 균형성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잘못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게 그냥 딱 보면 종전자산은
객관적 균형 평가다. 개발이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대충 반영한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짓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청산은 개발이 배제되니까 현금청산 금액이 더 낮은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뭐 그렇진 않고 실무적으로. 그치. 근데 그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요 실제로 손실보상 현금청산 금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강평 때 얘기를 해줬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써줘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래요. 좀 금액의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면에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됐다 이제 뭐. 이거 저 쓰시면 돼요. 1.5페이지 잘 찾으셨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복교는 바로 할까요? 바로 할까? 아 복교. 복구는 복귀는 그 복규를 보시면 이게 복규는 그 1번은 그 판례 2019년도에 그 9월달에 선고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고 물음 1번은 일단은 이제 보증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85조 1항의 취소 소송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음 자체가 감정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는 물음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취소 소송을 쓰더라도 85조 1항을 쓰더라도 아주 짧게 쓰고 주된 내용은 특수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보증소를 쓰면서 보증소의 특수성, 뭐 피고 적격이라든가 뭐 취지라든가 뭐 법적 성질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을 쓰면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고 이 보증소 쓰는 거는 뭐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음 2번은 이 판례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자연보호법상 이 공원 지정 처음에 1990년 즈음에 있었던 5km 아주 넓은 범위에 지정했던 이런 그 행위 제한이 반영해야 되는 일반적 제한이냐 아니면 배제해야 되는 개별적 제한이냐 이 문제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실제 사건에서는 다 개별적 제한이라 그래서 이걸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격을 낮게 평가해라라고 하면서 파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 물음 2번에서 이제 보면은 90년대에 그 시립공원 지정 이전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의뢰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 자체가 이게 옛날에 지정됐던 이 공원 그 행위 제한 자체가 일반적 제한이라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논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음 3번은 아예 그냥 공물이라 주어졌기 때문에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토지보상법 19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이유 부분에서 뭐 학설, 부정설, 긍정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부분하고 그 부분도 쓰면서 뭐 특별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1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다른 자격 그 고시 문제에서도 이런 변경 처분, 그다음에 뭐 재결 났을 때 제소 기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올해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던 것 같고요. 물음 1번은 정정 사유는 이제 법 규정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물음 2번이 문제가 되는데 물음 2번에서는 이제 10점짜리이긴 하지만 소송의 대상이 어쨌든 그 원처분 변경되고 재결되고 남은 원처분이다라는 점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은 200만 원 제곱미터당 200만 원의 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소 기간은 이제 그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긴 하지만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음 3번은 그 원래 이제 요 이번에 케이스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다른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만든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 실제 사건에서는 그 항소심까지는 아마 공무원의 책임으로 해서 손해배상이 아마 인정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배상 소송에서 요건을 언급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인과관계가 쟁점인데 인과관계를 풀어낼 때
그 개별 공시지가의 입법 목적.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뭐 개발 부담금이나 개별법에 이제 지가 산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담보를 할 때 담보 평가하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를 믿고 내가 담보가액을 산정해가지고 대출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보호를 하는 그런 이익은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제도에서 담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제도 입법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입법 목적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이런 그 담보할 때 기준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익보호성이 이 부분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쓰시면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음 3번은 잘 이건 이제 현업에 계신 평가사님들은 아주 많이 알고 계신 판례이긴 한데 수험생들은 아마 잘 몰랐을 판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형사사건 문제됐던 거고 뭐 행정이나 미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판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죠. 공인회계사 분들이 감정평가 영역에 침투해서 어떤 이익을 벌여들였고 이게 문제가 돼서 그 형사 문제화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제 판례로 결론을 놓고 보면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업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다 받았던 케이스고 그래서 감정평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판례에 관련해서 엮어서 쓰시면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뭐 판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뭐 그 저희가 예시 답안에도 좀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자기들이 이게 처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뭐 정당한 행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변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회계사분들이 자기들은 이걸 해도 이걸 할 수 있는 정당한 뭐 권한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은 감정평가법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사처벌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지금 이제 회계사들이 그 회계 처리 목적으로 그 회계 처리 기준상으로는 그 회계 처리 목적으로 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감정평가법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분 역시 감정평가법에 해당하는 이상 어째 처벌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쓰면 더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문제 4번은 타당성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평가 기준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 감정평가법에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에서 배우셨던 명분형이 가르쳐주셨던 내용을 잘 쓰셨으면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립법의 탈경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네.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뭐 시험 치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늘 강평 내용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가장 베스트의 베스트 그 베스트에 대한 답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나온 산출된 답안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많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게 더 합리적인 거고 그게 또 평균적인 거고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몇 개 실수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저랑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뭐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한 뭐 이렇게 뭐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또 이제 시어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 날 때 뭐 한 번씩 학원 오시면 또 학원 못 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뭐 또 같이 밥이라도 먹고 뭐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아까 이거 그 1번에 그룹 2번을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결론은 이게 일반적 제한이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 의뢰 피수용자로서 이거를 반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보상 금액을 낮게 이걸 일반적 제한으로 해서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쓰시면 돼요. 그냥 얘기한 김에 마무리 또 제가요? 마무리하고 각자 마무리 한번 각자 마무리요? 예. 그 제가 이제 시험 봤던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답안 작성하면서 그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생 많으셨으니까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복교에서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실무가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고생하셨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무팀장 상황하면 마지막에 하고 내가 보기에 그냥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시간을 생각하고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시험장 가서 이 문제 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다른 정도의 수준을 월등한 수준의 평가를 답안을 작성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시 답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서 아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냥 잘 대략적으로 그냥 문계고 나왔는지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게 좀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좀 편하게 쉬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물어보세요. 연락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스터디 팀장님이 제일 수고하셨고 일단 그 공부 평가사 변호사 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한 해 잘 보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아. 그 정말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번 문제 예시 답안을 너무 한껏 내가 쓰지 않았나. 누가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시간에. 그러니까 뭐 분명히 승현이 형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답안 쓰면 다르지. 그렇겠지. 물론 계산기 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근데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분석이 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기출 문제는 지나간 것들이니까 이제 강사들이 쓰는 답안들을 참조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고 깊이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스터디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리와 답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다들 질문을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난 좀 걱정이 되는데 나는 질문 안 받아줄 거야. 그냥 잊고 12월 달까지 그냥 편하게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발표 한 달 전부터 잠도 못 자. 이 예시 답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이제 이 문제 자체를 복귀할 필요도 없어야 되고요. 합격해서 나가시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올해는 좀 짧나 봐요, 그죠? 12월 달에 발표 아닌가? 뭐 6월 달 12월 달에 발표가 나지. 발표가 나나요? 똑같을 거야. 그래요. 그 수험생이 아니죠? 합격생 필요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